국민의힘 여러분들의 이 격려를 받아야 제가 좀 힘받아서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 의원님은 이제 이 뉴스룸에는 처음 방문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자, 어제와 오늘 두 분도 다녀오셨을 테고요. 네. 양 당이 나란히 행사를 치렀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 저희가 주제어를 싸울 수밖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 하나를 이제 주제어로 잡아봤는데요. 국민의힘 연찬회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윤 대통령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뭐 앞서 영상으로 저희가 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고 기사들을 보니까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면서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김병욱 의원 어제 자리에 계셨잖아요. 네. 모두 윤석열이 됐습니까? 그래서 어제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통령제 하에서 예. 집권당을 영어로는 프레지덴셜 파티 이렇게 대통령당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당은 그 필연적으로 예. 운명적으로 대통령과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또 몸이다. 그래야 하고요. 예. 왜냐하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 집권당의 평가로 또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의 한 공동 책임자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한 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윤 대통령이 이제 연찬회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작심 발언들을 좀 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 전 정권 관련 이야기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이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이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돈은 없는데 사장이 어디 벤츠 600하고 뭐 이런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망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면 이제 돈은 없는데 사장은 벤츠 굴리는 정부. 그러니까 전 정권이 돈을 펑펑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지 이건 먼저 장철민 의원님께 드릴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벤츠 600은 윤석열 대통령 타시는 차 아닙니까? 벤츠 600. 예. 이제 지난번 G20이었나요? 예. G20에서 왜 현대차를 안 타고 예. 왜 우리나라 차를 안 타고 벤츠 예. 600 타지하고 외신에 나왔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무슨 벤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지출을 저희가 많이 하긴 했죠. 예.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게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잘한 이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국정 운영을 이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 운영을 잘 해온 건데 예. 지금 사실은 어떤 내용이나 근거도 없이 그냥 지금 뭐 이미 2년 차에 들어서서도 그냥 전 정부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전 정부를 폄훼하고 탓하고 이런 어떤 사고 체계에서만 머물러 있는지 정말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습니다. 예. 그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부채가 증가한 적은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올해는 이제 국가 부채 전체 규모가 1,100조 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가계 부채도 크게 늘었습니다. 예. 특히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개인이 그 빚을 내서 집을 사다 보니까 가계 부채도 크게 늘어가지고 가계 부채도 5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또 세계 최고라고 하고요. 예. 지금 개인이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1.7배가 많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남겨준 건 우리 빚밖에 없습니다. 그 빚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이라는 게 결국은 다 우리 경제에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 이런 국가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좀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건전 재정을 조기에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께 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돈을 펑펑 쓴 게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지난 네. 정부에서 그 검찰 특활비 보니까 예. 사실은 뭐 영수증이 휘발됐네 없네 하면서 실제로 검찰은 뭐 거의 어떤 종류의 내용 증명도 안 하고 사실은 그냥 막 써댄 거였잖아요. 먹창이 나눠주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검찰 조직의 수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으니까 예. 본인이 펑펑 썼던 그 경험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용산 이전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펑펑 쓰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사실은 용산 이전부터 용산 어떻게 이전에도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냐? 그렇죠. 새집 살림을 사실 이유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청와대 예. 영빈관도 쓰시고 뭐 공간도 새로 만들고 용산도 쓰고 예. 뭐 국방부도 뭐 이렇게 이 군시설 이전 비용도 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사실은 펑펑 쓰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건 윤석열 정부죠.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걸 지엽적인 걸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나 문재인 정부 동안 네. 5년 동안 이렇게 크게 늘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네. 계속 빚을 늘려가는 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민주당 내부에서 경제 전문가들도 있을 테니까요. 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책임 있는 좀 예. 지난 정부에 국정을 맡았던 민주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계속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 주제여서 일단은 또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네. 자, 그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야당과 언론을 겨냥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아니 뭐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병우 의원님께 드릴게요. 1 더하기 1을 이제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싸울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예. 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세워왔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방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심지어 지난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예. 주권국가 일본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저래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IAEA의 검증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 이제 방류를 한 것이죠. 저희도 물론 그런 후쿠시마 원전 자체 폭발 사고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죠. 폭발이 돼서 저런 오염수가 발생이 됐는데 저걸 처리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과 또 일각의 진영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검증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이 방류 이 전부 자체를 부정하고 오로지 반일 선동에만 나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떤 분은 그런 말씀까지 하셨더라고요. 이 해류를 따라 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미국이 예. 가장 먼저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의 본섬인 혼슈와 그 홋카이도 사이에 그 좁은 해협으로 동해로 들어온다. 이런 정말 기적의 논리로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거의 뭐 과학도 아니고 예. 거의 뭐 주술에 가까운 거죠. 그럼 이 싸운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진짜 싸운다는 의미인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싸운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예.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후쿠시마 방류를 정치 선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를 사법 리스크를 좀 상쇄할 수 있는 뭐라도 있다면 뭐라도 다 붙잡고 국민들 앞에서 나가서 그걸 흔들어대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쪽은 민주당인 것이죠. 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쪽은 이제 민주당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저 얘기 듣고요. 예. 어떻게 대통령의 언어가 저렇게 극단적일 수 있을까? 뭐 다른 뭐 언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념 편향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의 언어가 오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뭐 방금 뭐 김병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정부 탓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고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외시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물론 뭐 후쿠시마 건 같은 경우에도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 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대책과 굉장히 절제된 태도와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근데 그냥 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걱정하면 뭐 선동하는 거다. 그렇게 걱정하는 국민들과 언론들의 목소리는 그냥 죽자 사자 나만 반대해서 내가 싸울 거다. 예.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계신지 정말 좀 의문이고 네. 이렇게 사실은 국정 운영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렇게 국정 운영 전체를 퇴행시키고 있으면 야당은 당연히 견제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은 야당이 되면 습관적으로 이런 국민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선동을 하면서 장애 집회를 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서 그때 뭘 했습니까? 광우병 선동, 광우병 괴담 유포하면서 거리로 나갔죠. 또 박근혜 정부 때 사드가 배치돼서 그 사드가 배치된 그 주변 지역, 성주 지역의 참외가 사드 참외라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예. 되었고 성주 참외는 지금 더 맛있고 더 커져가지고 예. 매출이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국민의 먹거리, 국민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예. 더 이렇게 증폭시켜서 자신들에게 뭔가 유리한 정치 소재로 활용을 하려는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민생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예. 정치 선동을 하는데 어떻게 민생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정부 여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발목 잡기, 흠집 내기 그것 예. 말고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가는데 이념으로 넘어갈게요. 대통령이 어제 이념과 관련된 이제 발언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 메시지에서도 이제 이념이 이제 중요하게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념과 관련해서 일단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 소련 공산당 이력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항일 공로는 인정, 육사보다 독립기념관에서 기려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여권 핵심 관계자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언급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지금까지 본인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자, 어제 대통령이 이념을 또 얘기를 했던 상황이라, 그럼 왜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인가? 어제 연찬회장에서는 그 국내의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얘기는 안 오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범도 장군 이야기가 예. 뭐 따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대통령께서 시종일관 그 국정 철학, 국가를 이끌어가는 방향, 그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다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 지수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국가이고요. 이런 민주공화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유라든가 뭐 민주, 인권, 공정 이런 국정 철학을 상위에 두고 국가를 이끌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예.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지금 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홍범도 방론이 좀 장군이 잡혀가는 게 있습니다. 네네. 홍범도 장군이 예. 봉오동 정투로 기억되는 그 무장 독립투쟁을 한 건 사실이죠.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자유시 참변과 그리고 소련 공산당 가입 이런 과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독립운동을 한 것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때와 장소가 중요한데 예. 그분의 동상을 두는 곳이 꼭 육사여야 하느냐. 예. 육사라는 게 우리 군의 최정의 그 간부 자원들을 기르는 곳인데 예. 확고한 대적관을 가진 그런 간부들을 길러야 하는 곳에 소련 공산당원이었던 그런 분을 모시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기류가 홍범도 지금 장군 국민의힘 이제 내부적으로 좀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념이 중요하죠. 예. 이념이 중요한데 그 이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망치기도 하죠. 사실 20세기 동안 전체주의와 파시즘과 정말로 굉장히 폭력적인 이념들 때문에 망가진 역사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념 중요하지만 어떤 이념인가가 중요하고 사실 이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어떻게 그 사회를 이끌어주고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은 그냥 반공주의거든요. 그리고 그냥 반공주의를 넘어서 정말로 이 홍범도 장군 같은 대단한 독립운동가를 거의 부관참시 수준으로 사실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종류의 이념인데 이 이념이 지금 시대에 적절하냐?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자유시 참변 얘기하셨는데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사실관계도 오히려 지금 광복회에서도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 정부에 대해 이야기할 만큼 사실도 아닌 걸로 사실 홍범도 장군 같은 대단한 역사적인 국민적인 영웅의 명예를 뭔가 훼손하는 예. 그런 어떤 이념이라면 저는 나라를 망치는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념을 강조하기보단 탈이념이 중요하죠.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이고 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 국민들과 국가적인 이익들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국정을 끌고 가야지 예. 지금 2023년에 이념 위주로 국정을 끌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